바로 이 동부전선에 MDA를 넘어 걸어서 우리 쪽으로 귀순한 사건인데 무려 북한군의 육군 대위가 이번은 그냥 일반 병이잖아요. 육군 대위가 걸어서 귀순해 왔던 네. 사건입니다. 지난 5월 7일 동부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의거 귀순한 전 북한괴뢰군 대위 신중철 용사가 서울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옛날이네. 어이구. 뭐 나 태어나기 전이야. 신중철 용사는 북한괴뢰군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바로 알게 된다면 70%는 의거 월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분이 북한군 최초의 육군 대위 기순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됐죠. 1983년 5월 7일 이름은 신중철. 83년이요? 예, 83년 동부전선 이 강원도 양구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아까 이번에 이제 도보 기수한 곳이 고성이었잖아요. 고성 옆에 양구예요. 양구의 MDL은 산세가 굉장히 험준해요. 거기를 이제 넘어온 건데 북한에서 13사단 민경대대 참모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어요. 계급이 민경대대 참모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민경대대가 어떤 부대고 또 어떤 작전을 좀 수행하는 곳이에요? 민경대대가 어떤 부대냐면 일단 봐보세요. 일단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가지고 요걸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해요. 네. 그 위에 있는 게 북방 한계선이고 우리가 철책 흔드는 걸 보는 건 남방 한계선이거든요. 그럼 총 4km인 거예요? 4km.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예요. 네네. 무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구조에 따라서 비무장지대니까 무장된 군인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경계와 수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편법은 아니지만 약간 법을 우회해서 군인에게 경찰 복장을 한 다음에 이제 수색을 하게 해라. 경찰이니까. 무슨 경찰? 그렇죠. 민정경찰. 민정경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남측은 이제 민정경찰이라고 하고 이제 북측은 이제 민경대대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로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구교환 씨랑 이재훈 씨가 나왔던 탈주란 영화 있잖아요. 그게 민경대대 장구교가 탈북하는 그 스토리예요.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얼추 적게는 한 200만 발에서 많게는 400만 발 정도의 지뢰가 좀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부터 뿌리거나 심거나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민경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색대대도 그렇듯이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좋은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훈련도 아주 강한 네. 그런 부대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민경대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 앞서 이야기하셨던 영화 탈주에 그 이재훈 씨가 이제 민경대대 중사로 나오기도 했었고 또 여성 팬층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 거기 이제 리정혁 대위 현비 씨가 역할을 맡았는데 그분이 바로 거기다 지뢰 매설하신 분이에요. 이게 민경대대 중대장으로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정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위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이제 중대장인데 북한에는 참모장이라는 제도, 이 신중철 씨가 이제 참모장이었는데 이 특이한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요직, 핵심 요직처럼 돼 있는데 참모장이 보통 이제 소령이나 영관급이 맡아야 되는데 맞아요.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대위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를 맡았다는 거는 상당히 잘 나가던 군인이었다. 나름대로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데 탈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을 끌었죠. 그리고 또 이분은 그냥 엘리트가 아닙니다. 스펙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그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일단 이분은 강건 종합 군관학교를 후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이 학교 어디 있어요? 이 학교는 그 철원 씨가 무슨 학교예요?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강건 군사 종합학교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그 육군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육군에 있는 장교들,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이제 기관이죠. 뭐 해군 키워내는 거는 무슨 뭐 김정숙 해군 군관학교가 있고 이런 것처럼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육군에서 장교를 육성하는 데인데 이제 한 개 중대가 한 100에서 200명 된다라고 치면은 한 개 중대에서 한 명 가면은 진짜 잘 간다고 할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가기가 힘든 곳인데 이제 그 어쨌든 북한에서는 최고의 군관학교죠. 네, 장교를 그러니까 키우는. 이게 강건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강건이 누구냐면 강건이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의 1세대 김일성 시대 때 강건이라는 존재가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충성을 했고 그리고 또 6.25 전쟁 때도 강건이 군사 지휘를 해가지고 또 남침해서 또 들어왔던 이런 전적도 있어가지고 되게 군인으로서의 기질이 특출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통일되면 제일 먼저 부셔서 없애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는 완전 저거죠. 항일 빨치산 1세대로서 이제 김일성이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이제 6.25 때 북한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전쟁 지휘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리기 위해서 강건종합군사군관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사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 병사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우수한 병사를 중대에 뭐 한두 명 이렇게 뽑아갖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소위를 만들어내요. 아니 이렇게 사실 입학조차도 힘든 데인데 이 신중철은 무려 전 과목을 만점 수석했어요.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 아니네. 강건인 종합군관학교를 수석을 졸업을 하면서 이 신중철 중이 13사단의 민경대대 정찰 참모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출세가도 이제 올라서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 신중철은 민경대대 이 정찰참모 생활 4년 만에 네. 정말 이번에는 사단에서 단 3명만 뽑는다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입학에 추천됩니다. 아니 아까 국사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또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가면 이거 뭐 국방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어디 이건 이제 장년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개 사단이 한 10,000에서 20,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3명 뽑히잖아요. 그럼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제 강건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는데 거기도 이제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이거는 그냥 장교를 키우는 거고 장군을 키우는 데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입니다. 화하 씨도 들어봤어요? 이 학교? 네, 여긴 진짜 유명해가지고 이제 평양에서도 보면 여기 막 뇌물저도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왜? 뇌물저도 못 가고 아니 그만큼 경쟁이 너무 심해서 실력도 되고 뇌물도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진짜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출신 성분이 정말 좋아야 되니까 다 잘 사는 집안이고 거기다 이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뇌물 가지고는 안 통하는 안 통해요. 네. 정말로 이제 앞길이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군인이 도대체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참모장 신중철 대위가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신중철 대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뭘까? 윤평 대위.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지금 북에서는 그 인민들의 생활이 궁지국담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약 50%까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 당시에 미국이를 몰고 왔으니. 그러니까. 환영 모임을 아야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실질적인 이제 북한 공군력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으니까 저거. 사실 이웅평 대위가 넘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인 어떤 선전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사실은 기밀 사항일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의 사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이제 신중철 대위가 알게 되고 또 이게 인생을 이제 뒤바꾸게 됐는지. 저희 아버지도 보위부에 계시면서 그냥 이윤평이가 비행기 몰고 간 거 몰랐어요. 몰랐을까? 네.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비행사들이라는 건 아니라 엘리트들인데 하늘에서 그 사람들이 뭐 결심 먹으면 못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죠. 아니 못 들어봤어요. 아예 어른들한테. 네,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비행사였거든요. 근데 그래요? 할아버지한테도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철저히 기밀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행사들은 일단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맞다 하는 것도 이제 믿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전방이 비무장 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파가 잡히니까 혹시 한국 TV를 이렇게 몰래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좀 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신중철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와서 핵심 요직 참모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최전방 부대. 예. 북한 주민들한테 83년 2월 25일 날 있었던 이웅평의 귀수는 극비사항이었어요. 네. 북한 고위층들도 그렇죠. 잘 모르는. 흔들리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 최전방 부대에 있는 사단장이라든가 참모장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웅평의 귀순 사실을 통지를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전방에 또 탈북 귀순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인원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철저히 좀 감독을 해라. 이렇게 내렸는데 신중철 머리가 좋잖아요. 네. 신중철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전파 내용을 듣고 생각이 이제 딴 데로 흐른 거죠. 아니 이웅평이면 이 미그 19 조종사하고 이 참 대우를 잘 받는데 이 사람이 왜 한국으로 기수를 돌려서 갔지? 해가지고 이제 그 신중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8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북한 경제가 폭망을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 다음해인 84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북한에서는 저기 이제 수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노트나 뭐 볼펜 같은 걸 받아서 저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쓰레기들이 와서 쓰레기들. 야 정말 북한 못 사는구나. 저 느꼈는데. 그때 북한 당황했잖아요. 뭐 지원해주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 받을게요. 그래서 받는 바람에. 어느 정도 그때 상황이 안 좋았냐면 일단은 군 장성들, 그다음에 일반 병사들 배급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도 순찰 나간 자기 부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뭐 하나에서 가보니까 배고파서 산에 가가지고 산나무 뜯어 먹고 있고 또 철책선에 보낸 부하가 또 안 돌아와서 가보니까 철책선에 또 부딪혀 죽은 또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토끼라든지 이걸 뜯어 먹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번은 그 신중철 씨 밑에 있던 그 상등병 하나가 배가 고파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식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룽지 가루를 훔쳐왔대요. 이 누룽지 가루를 이제 왜 그때 모아놨냐면 식당에서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누룽지 가루를 넣어가지고 좀 불려가지고 좀 약간 헛배라 좀 불러라 해서 밥을 한 다음에 누룽지 가루를 이제 식당 안에 보관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훔쳐가지고 누룽지 가루를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에서 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급체 비슷하게 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걸 네. 그래서 이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그 충성을 바치던 나라가 꼴이 이 꼴하지밖에 그렇죠. 안 되냐라고 그렇죠.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웅평 씨가 지금 미국이를 몰고 남쪽으로 갔다? 나 한번 생각 다시 해보자. 이제 참모장 정도면은 좀 모두가 좀 알아볼 만할 것 같은데 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 좀 눈에 좀 많이 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철이 한동안은 마음속으로만 탈출을 할까 말까 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한켠에 탈북을 꿈꾸고 있던 어느 날 밤샘 근무를 하고 새벽 6시에 초소에서 일어나 나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날 월남하면 좋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소대장이 순찰을 나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야 이거다 싶어서 오늘은 쉬라 내가 대신 나가겠다 라고 하고 3명의 순찰조랑 함께 철책 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건지 순찰을 돌다가 마침 망가져 있는 철책을 발견합니다. 그쯤 공병들이 비무장지대를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가졌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핑계를 찾은 신중철이 순찰조에게 야 철책 좀 고치게 초소 가서 공구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순찰조 3명을 돌려보낸 뒤 혼자가 된 신중철은 주변을 살핀 다음 철책을 통과합니다. 철책을 통과합니다.
탈북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당시 순찰초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신중철 대위 입장에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추적반이 오면은 노출이 되니까 네. 발자국을 여러 군데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뭐 나무가지라든가 또는 자풀이라든가 뜯어서 땅에 약간 습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던져놓고서 밟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발자국을 흔적을 좀 희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간지 왜냐하면 10초, 20초 시간을 보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풀숲에서는. 5초면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철책을 넘어도 바로 비무장지대니까 괜찮았을까요? 자, 신중철은 철책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철책만 넘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펼쳐진 건 바로 지뢰밭입니다. 와. 물론 지뢰에 대해 신중철이 잘 알았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지뢰를 실수로 밟았다면 펑! 하고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통과합니다. 무사히 지뢰밭을 빠져나온 신중철은 풀숲을 헤치며 남쪽으로 그저 쭉 무작정 내려와요. 그러다가 허리 높이의 작은 하천이 나타나서 그걸 걸어서 건넜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남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양구 사테리에 있었던 강이었어요. 그렇게 사테리에 있던 강을 건너와서 남한 철책문 앞에 신중철이 도착합니다. 신중철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좀만 더 보면 끝난다. 일사천리네 아주. 아침 9시경 처음 만난 우리 경비병들에게 귀순하러 왔다라고 밝힌 신중철. 그렇게 한국군 초소로 들어가면서 무사히 귀순에 성공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느꼈던 긴장감이나 이 상황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비무장 지역이 이제 4km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죠. 4km. 그래. 이 4km가 사실은 40km나 400km보다 더 긴 거리. 이 4km만 건너면 자유가 있는데. 맞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민경대대 이제 참모장이었고 매일 작전을 했으니까 지뢰가 지금 대략 어떤 상태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작전 책임지기였으니까. 또 자기가 계획을 해갖고 묻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개척해 놓은 곳도 있고 그렇죠. 또 자기 부하들이 매일 자기 허락을 받고 드나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바삭하게 손바닥 보듯이 이제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MDL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우리가 북한을 관측하듯이 북한 민경대대도 우리 쪽을 계속 관측을 평상시에 했을 테니까 대략 그 남한의 국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는 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놨다가 아마 이제 그 루트를 타고 이제 왔기 때문에 큰 위험 없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중철 대위의 귀순이 굉장히 우리 측에서는 그 귀한 귀순이었고 또 굉장히 큰 대접을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에서 귀순한 최초의 장교였습니다. 네. 장교다 보니까 고급 정보가 많겠죠. 또 북한의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중철이 귀순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한 5.7 남침 작전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부대들을 다량적으로 그 남한 깊은 중심에 이제 다 투하해서 남한 각 전 그 남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군사 특수 시설들, 각종 중요 대상물들 이런 걸 습격해서 다 차지하고 점령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말하면 5 내지 7일간. 그래서 5.7 작전이야. 5.7 작전. 5 내지 7일간이라는 이 가장 짧은 기간에 남한을 완전히 평정한다는 이런 작전 계획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최근 83년 말까지 전쟁 준비 사업을 끝내라는 지시를 다시 내려 북한 괴뢰군은 요즘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전쟁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진짜 전쟁에 미쳐 있어. 이야. 57이라고 그랬는데 이 숫자가 갖는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은 김일성 때부터 지금 김정은까지 북한이 미국 관련돼 갖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자 그러는 것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한 뭐 2만 7, 8천 명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일본, 괌 여기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이제 저 사단이 편성돼 갖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러겠죠. 평상시에도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하면은 미 본토에서 오는데 얼추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부산에 도착합니다. 배로.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미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전쟁하려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된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5일 내지 7일 이내에 끝을 봐야 되겠다. 요게 이제 5.7 남침 작전 계획. 80년대 초중반까지도 실제 김일성과 김정일은 더 차이가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를 무력으로 흡수통일하려면 전면전밖에 없다라는 실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특히나 북한에서 내려온 육군 대위 입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인 거죠. 그 시대에서. 남조선이 더 커지고 발전하기 전에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75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랬다며요. 경제적으로.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추월했던 시기를 대충 1975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생전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이 60년 그 4.19 혁명 때 그때 안 내려온 게 못 내려왔던 것이 정말 천추의 한이 된다라고 김일성이 살아생전 얘기했어요. 근데 75년 이후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북한을 따라잡은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김일성은 진짜 동줄이 탄 상황에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 당하고 또 80년도에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남한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 보였겠죠. 그래가지고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조선이 더 이상 자리를 잡기 전인 80년대 초반에 나의 꿈인 적화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전쟁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철 씨의 어떻게 보면 뭐 전술적인 가치랄까요? 그 귀순자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이제 엄격히 정보 가치가 있는데 정말 이제 보고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최전방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했고 또 고급 엘리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전방 지역의 대대급 이하의 적전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우리로서는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보급품 상황, 북한군의 장교 교육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신중철 씨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중철 씨가 정말 놀라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초반에 우리 이영종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중철이 가져온 정보들은 우리 군에는 없었던 다 고급 정보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대한 환영 행사까지 열면서 보로금을 지급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서울시장 김성배 시장이 이렇게 꽃다발도 걸어주면서 성대한 기자회견 이후 한 달 뒤에 환영 행사를 열어줬는데 이때 보로금을 받았어요. 근데 신중철 씨가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한 액수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철 씨 회고록 등에 따르면 금으로 따지면 한 8,700g 금을 9kg를 받았다고요? 8,700g. 당시 이 8,700g이 금 2,320돈이에요. 한 돈에 한 45,000원 당시에. 그때 당시 돈으로 대략 1억 원 정도의 보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기억해보면 그때 잠실에 30평대 아파트가요. 2천만 원, 2,600. 진짜 2,600에서 2,800 사이였어요.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그때 한창 주가가 오르던 강남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그 유명한 30평 한 채가 4,500만 원. 와. 그때 사뒀어요. 네. 근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한 5, 60억 정도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 그만큼 사실 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신중철 씨가 그때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는 뭐 아파트 2채를 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990년 강원도 양구에서 제4 땅굴을 발견합니다.
제4 땅굴을 발견합니다. 오. 제4 땅굴이요? 와. 원래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1, 2, 3 땅굴을 발견을 하고 그 세 개 땅굴이 전부 다 이제 이 경기도 쪽에 이제 대체적으로 있었는데 예. 그 당시 우리가 이제 3군 사령부 관할 지역에 이제 주로 경기도 쪽에서 땅굴을 찾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군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지 하고 좀 초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중철이 귀순해 갖고 야,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양구 쪽 동쪽에다가 좀 이렇게 동쪽이다. 했다. 일군 지역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당시 이진삼 사령관에게 위치를 특정합니다. 어허. 그래서 1, 2, 3 땅굴이 다 경기도 쪽에 있었잖아요. 네. 확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양구 고성 쪽, 이 동해 쪽에서 이진삼 사령관이 위성으로 딱 본 거예요. 신중철 소령이 얘기한 지점. 네네네. 그런데 정말 그 위성 사진에 돌무더기가 있고요. 그리고 땅굴용 기차 레일의 끝자락이 빼꼼히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이진삼 이제 장군도 확신을 얻은 거죠. 야, 이거 신중철 말이 맞다. 땅굴 여기 있겠다. 이제 우리 쪽으로 왔잖아요. 그게 새벽이야. 내가 사단장이니까 내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나하고 대화한 거 있어. 왜? 그때 얘가 그 우리 전방에 민경대대 참모장을 했으니까 내가 물어봤죠. 너 민경대 되면은 너희도 땅굴 판자 이랬어. 그러니까 땅굴 파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너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어? 땅굴 하나가 말이야. 원자탄 10개보다 낫다. 나하고 이제 둘이 얘기할 때고 그걸 내가 탁 물어봤지. 그랬더니 지도 가져와. 그 지도 있잖아. 어디에 짚었대. 딱 짚었어. 지도를 갖다 놓고 일지 다 그려놔 해가지고 그때 특히 서부전선. 서울은 산이 얕으니까 좋잖아. 동부는 강원도 아닙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발견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가 발견했어요. 그렇지. 터널 파는 거만큼 힘든 일이고 그 당시에 기술이.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수도권하고 멀어지니까 그럼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중철 씨의 이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 투입이 됩니다. 근데 양구군 동북쪽 26km 지점에서 지분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음을 잡아내는 게 있는데 엔진음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 진짜? 발파하는구나 지금. 와, 너무 무섭다. 그 당시의 기술로도 이 정도로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름이다. 신중철 씨가 귀순한 지 이제 6년 만이죠, 무려. 89년 12월 23일. 지하 145m를 굴착을 한 결과 거기에서 이제 땅굴이 발견됩니다. 강원도 양구 동북방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또 발견됐습니다. 1974년 11월 서부전선 고랑포의 제1땅굴과 중부전선 천원 북방의 제2땅굴, 그리고 판문점 근방의 제3땅굴에 이어서 1990년 3월 3일 제4땅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발견만 해서는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뻗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갱도를 이제 역으로 파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 그래요. 아까 보면 북한군이 또 태각하면서 부비 트랩 같은 거 이런 것도 설치해 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데 역으로 관통시켜 가지고 90년 3월 그러니까 이듬해 3월에 북한의 땅굴을 이제 삽땅굴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무려 1.5km를 남쪽으로 파고 내려.
신중철 대령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사실 대령에서 장군 직무 못하고 전역한다 하더라도 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군 커리어를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철 대령은 전역하고도 군에서 쌓은 커리어와 인맥 그리고 이제 탈북 주민들과의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한 장점이었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문제는 전역하고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을 보냈어요. 폐비닐 재가공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다가 사업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신중철 대령이 돌연 잠적합니다. 중국에서. 이상하다. 뭐야? 지난 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한 뒤 우리 군에서 대령까지 승진했던 신중철 씨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 행방이 묘연해서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업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신중철 대령이 돌연 잠적합니다. 중국에서. 이상하다. 뭐야? 지난 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한 뒤 우리 군에서 대령까지 승진했던 신중철 씨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 행방이 묘연해서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씨가 지난해 6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자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뒤 1년째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신 씨의 부인과 두 딸은 신 씨가 종적을 감추자 최근 거처를 넘겨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 씨가 군에서 줄곧 대북 정보를 다뤘던 만큼 납치나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에 추적반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보사 산하에 이른바 이 체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중철 대령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중국에 갔었던, 중국에 파견됐던 분이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바로 이시연 선생님. 여기 체포조라기보다는 이제 추적반입니다. 추적반. 2001년도 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당시 그 특수임무 작전과장을 할 때인데 그 이제 내곡동 큰 집에서 한번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왜 그럼 찾아야 되느냐? 이분이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적전술 연구 단장까지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민군 전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이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으로 갔을 경우에는 야, 전 남조선들 여기까지 모르니까 이거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치면 쟤들 이거 못 당할 거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차단을 해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이 연변에 있던 김동식 목사가 납치돼서 북으로 간 뒤 돌아가신 그 해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 정보당국에서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과연 신중철 씨가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납치되는 거냐 막 일단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개 팀을 파견을 해서 심양, 장춘, 연변 왜냐하면 심양이 그 동북부 북한의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길 쪽에 이제 가서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그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그 양쪽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거래. 네, 정보 거래를 아주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테러를 당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딱 들리는 얘기가 봤다 이겁니다. 봤는데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걸 본 것 같다. 또 뭐 사우나에서 본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만나서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들어왔는데 오리무중 추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신중철 그 당시 대령 입장에서도 예비역 대령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의 어떤 협조자가 있는 겁니다. 야, 남조선 이 친구들이 나를 지금 찾는구나. 그 내륙으로 저희는 도피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북으로 가진 않았다. 왜? 북으로 갔으면 벌써 북에서 벌써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북으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북으로 가는 걸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리무중으로 남아요. 와, 아직까지 13년 만에 우리나라에 또 초음속 전투기를 몰고 올라간 마지막 귀순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귀순 조종사예요.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몰고 우리나라에 온 귀순 조종사인데 그야말로 이 귀순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이 남북 간이 이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1996년 5월 23일 그날로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와.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야, 96년 5월. 우리나라 F-16 출동. 우와, 멋있다. 하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다. 바로 그때 미국 19. 현재 지원하고 석가하고 우리 공동군대장에서 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 저희 기순 의사예요? 평 씨 오실 때도 똑같은 걸 했죠. 아, 저게. 전 세계 공통. 아, 그렇구나. 우와. 사진까지 찍을 여유가. 자, 귀순 기자회견이. 담배 물고 있어요. 미국 체제는 살 수 없어서 이남으로. 자, 항공기 촬영. 만세! 아니 뭐 저 때도 정말 진짜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네. 북한 전투기가 대낮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낮에 넘어온 거고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전군은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우리 팬텀기 뜨고 우리 F-16 뜨고 그랬는데 저 이웅평 대령, 이철수 대령 둘 다 제 친구였거든요. 어머. 제 친구였거든요. 어머. 가깝게 지냈는데 정말 이웅평 대령 이야기도 그렇고 이철수 대령 이야기도 그렇고 북한 따돌리고 오는데 북한 공군기 따라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F-16이 떠서 쏠까봐. 야. 그게 제일 무섭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 서해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비행기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날개 흔드는 거. 나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나는 투항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오하면서 그때는 다시 오는 건데 올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떠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뜬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전군의 비상경계령이 내고 팬텀기 뜨고 F-16 뜨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안양이나 뭐 인천이나 수원 거기는 다 그냥 난리가 나고. 저희들이 말만 이렇게 해도 긴장이 되는데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정말로 얼마나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그 찰나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당시 북한 전투기를 몰고 월남한 마지막 귀순 조종사 이철수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딱 제복 입고 계시네. 와, 신기하다. 대한민국 제복이네요. 마중 나온 항공기는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좌측 뒤 상공에서 잠깐만 전투대가 쫙 내려와요. 그때 우리 한국 공군 전투기라는 걸 그때 에스코트 할 때 일본기는 앞에 서고 그다음에 제가 붙었고 그다음에 F-16 한 대는 제 뒤에 여차하면 여격할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딱 라커나고 있으면 그 소리 다 들리는데 나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구나. 와, 쏠려고 준비하고 있다. 와, 와, 소름 딱 겨누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싸울 의사도 없고 귀순한 항공기다. 기어를 내릴 때 착륙하겠다. 근데 우리 한국 공군에서는 손으로 수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저보고 물컵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러니까 그게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우리나라 사인인가 보네. 연료. 그걸 물어보는 사인이었더라고요. 그걸 아는 북한 공군은 그런 게 없는데. 사인이 없지. 한잔하자 이걸로 알아들었나 보다. 뭐야? 우리가 이거는 좀 남북 간에 맞춰야지. 비행기 문제. 아니 저게 아마 국제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파일럿은 아닙니다만 그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죠. 이 국제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 상태 안 좋다. 손을 흔들면 나 지금 좋지 않아. 그리고 어지러워. 뜨자. 공기 없다. 이런 몇 개가 국제 신호로 다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 당연히 있겠죠. 수일 씨의 그 기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촬영 때문에 한번 그 공군에 계시는 분한테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조종 사명을 키우는데 40억이 든대요. 40억. 뭐 최대 한 70, 80억, 100억까지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억까지. 그러니까 초기에서 40억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북한에서 엄청난 투자한 엘리트거든요. 북한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실제로 북한의 이제 주력기 하나인 미국 19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건 한국 공군에서 어마어마한 그 정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북한에서 훈련하면서 다녔던 길, 비행기 길. 아마 이 사람이 내려옴으로써 북한의 그 작전, 전술을 아마 다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방공망. 이 사람들은 방공망을 다 알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공망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또 공군에서 그걸 대비한 것들. 어마어마한 정보를 아마 이 사람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몇 대 없는 걸 그걸 또 하나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또 만들어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공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북한 공군에 복무한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누구겠어요? 파일럿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인이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맞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일럿들 하나가 오게 되면 모든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북한 공군의 전술부터 거기 병력의 배치부터 방공망부터 등등등등 보급기지까지. 그렇죠. 보통 조종사 하나 띄우기 위해서 지상 요원이 몇백 명이 붙어요. 이야. 이 모든 것 이걸 갖다 이제 우리한테 그 생생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철수 씨가 북한 공군 일대의 이력을 좀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공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87년에는 22살의 나이로 빠르게 조선노동당의 초스피드로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기세로 같은 해 4월 화선 입당인데. 김일성이 생일을 맞아서 그 유명한 김일성의 명함 시계까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빨간 글씨로 김일성이라는 서명이 새겨져 있고 누구에게 주냐에 따라서 종류와 브랜드가 이제 나뉘는 거겠지만 저걸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김씨 일가를 배신하지 않을 굉장히 당성과 충성도가 높은 북한의 어떤 선택된 계급이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제가 이 명함 시계를 찾던 분을 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그분의 이 어떤 공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 개 공장 기업 소식 지배인으로 평생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당자금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바친 사람한테 이걸 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서 정말 공을 세운 사람한테만 주고 거의 노령영웅 주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선물하는데 22살 나이에 이철수 선생님이 이걸 받았다. 이거는 일단은 이분은 앞날이 그냥 창하고 심지어는 약간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겼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선자리가 그냥 줄을 쫙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서 계속 퇴짜를 났대요. 북한에서 비행사 하늘과 땅이에요. 비행사들 배급주는 거기 가서 흰쌀,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바다, 우유, 계란, 구시발. 버터가 저기 있었어? 바다에다 맨날 밥 비벼 먹는다고 소문났어. 조종사들은. 12가지에서 한 16가지 반찬이 나오거든요. 비행사들은. 그다 산더미처럼 배급 받아가지고 잔치를 떡 해서 옆집, 앞집, 뒷집 다 돌리고. 맞아, 다 놀라주고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1990년 초반부터 고난행군 때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칡뿌리 캐 먹고 했을 때 비행사가 이렇게 고기, 소고기, 닭고기, 계란, 초콜릿 이걸 먹었다는 건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이제 백공호 유경수 탱크 사단 갔을 때 특식으로 고봉밥이 나왔잖아요. 특식. 이 사람들은 매일 특식이에요. 실제로 북한에서 1988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요. 하늘의 육부자라는 그 영화인데 영화 장면 속에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술을 마시는지 나와요. 이걸 찍었다는 게 놀랍다. 자, 어서 들라. 아따, 나 앞서는 게야 좋은 일이지. 맥주에다가 고기에다가 케이크까지 있고 과일도 있어요. 아, 북한에도 케이크 있었구나. 저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어떠냐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조종사거든요. 이 집에서 먹는 게 이랬어요. 심지어 1993년, 4년, 5년, 6년 이때 사람들이 그냥 다 굶어 죽을 때. 공군을 부러워하는 게 지금 김정은 피는 담배가 여명이에요. 그 여명 담배, 727 담배 이런 거 공군이랑 같이 피고요, 김정은이. 그다음에 입은 그 가죽 자켓도 공군들한테만 줬어요. 가죽 재킷 얘기를 들으니까 1983년 이응평 씨가 귀순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딱 내릴 때 이거 원래 등치도 좋잖아요. 딱 내렸는데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렇지. 잘생겼어. 가죽 잠바를 딱 입은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 공군들은 아직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냥 그랬죠. 공군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 거지. 아니 저쪽은 북한인데 가죽 잠바를 입고 나오고 저렇게 폼이 나는데 우리는 뭐야.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공군들 파일럿들한테도 가죽 잠바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김책 비행군관학교 들어가서부터 전투기 미그 19까지 모으는데 북한 돈으로도 수십억 든다는 거예요. 그럼요. 북한군은 또 어떤 특전이 있는가 하면 조종사는 조종사 전투기 미그 19 조종사의 그 동생이 외교부 운전기사인데 초대소에 아침에 나가다 사람을 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사람 감옥 가죠. 네. 근데 전투기 조종사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비판 한 번 하고 끝났어. 왜냐하면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들어간 그 사람을 이제 동생이 감옥 들어가면 이 사람 뭐야 나 그냥 갈래 남한으로. 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북한 조종사라면은 귀순할 생각을 1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우가 좋은데. 그렇죠. 네, 뭐 굳이 남한으로 왔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종민 씨 상식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이철수 씨는 왜 귀순했을까? 더 의문을 가해지는 게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92년에 북한에서 이철수 씨가 3급 국가 훈장을 받았어요. 와. 조종사들 중에서도 더 잘 나가고 실력도 뛰어난 조종사였다는 거죠. 총 6차례에 걸쳐서 훈장과 메달을 받은 유능한 조종사였던 것으로 우리 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이만갑의 최초 공개, 촉망받던 엘리트 조종사 이철수가 왜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을까? 네. 귀순을 결심하게 된 시발점은 바로 땡땡 한 알 때문입니다. 땡땡 계란이 89알이 나왔다. 나도 그 생각이었어. 하나를 안 나가고 하나를 왜 안 주냐. 하나를 메추리알을 줬어. 메추리알 하나 때문에. 작은 걸 줬어. 하신 거야? 그 알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뭐야? 자, 정답은 바로 자두. 자두? 자두 때문이다. 이거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계란 한 알보다 더 이상하다. 아니 이것도 공군으로 나갔는데 어느 날 순간 이걸 끊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북한에서. 화가 나가지고. 맞아. 추리가 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두. 이 아주 조그만 자두가 뭘 어쨌길래? 뭘 어쨌길래?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귀순을 결심하게 됐을까?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있던 온천 비행장에 김일성, 김정일, 김씨 가문을 위한 전문 과수 농장이 있어요. 있지. 수리 과수 농장. 구호식품들 하는데. 근데 가을철 되게 되면 다음 해에도 달고 맛있는 자두가 크라고 설탕을 100kg씩 매 나무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어떻게 집에서 이야기했나 봐. 근데 아들내미가 배가 고프니까 그 철조망 밑에 땅 파고 기어 들어가서 그 설탕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검게 총살했죠. 8살짜리. 예?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자두나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두가 더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마치 비료를 주듯이 그 흙 밑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묻는 땅을 파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놔요. 그럼 걔가 녹으면서 이제 자두가 더 달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물품이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최고 지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이야. 그럼 만수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드셔야 되겠지. 그 사람들이 맛있게 드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맛있게 드시는 거를 맛있게 못 먹게 설탕을 먹었으니까 이게 신성모독이기도 하고 당의 유지상책 10대 원칙에도 걸려요. 정말로 신성한 사원의 무단 침입한 거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거야. 야, 어떻게 어린애를 이렇게 총살하냐. 아무리 먹어도 그렇지. 가장 친한 제 동기생. 그 자식이 수파인 줄 몰랐어. 이야. 대박. 야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는 거야. 보상 비판. 그 자식이 수파인 줄 몰랐어. 그 고사질 해가지고 내가 뭐 북한 체제를 비판했나, 김일성을 욕했나, 김정일을 욕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응평 대령님이 오신 다음에 생긴 게 비행사들 당성 단련 강습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보름씩 2주간 가장 큰 결합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단상에다 세워놓고 사상투쟁, 집중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온천 비행장에 93년도에 10년에 한 번씩 남조선을 넘어간다. 이응평 대령님이 83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93년도에는 또 누가 넘어가겠느냐? 딱 이철수가 넘어갈 것 같다. 와 찍혔어. 사상투쟁 대상이 됐어요. 70명 앞에서 비판 한번 받아봐요. 야 어지럽구나. 5명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를 않아. 70명이 일어나서 고함 지르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또 받아 적어야 돼요. 또 2시간 동안 서서 단상에 혼자 사람 완전히 바보 돼버려. 아 치욕스럽겠다. 네, 엄청 치욕스러워요, 진짜. 끝나고 다 나갔어. 혼자 단상에 이러고 있는 거야. 아휴,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 발이 움직여져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대대강당 가니까 전부 등 돌리고 있어. 눈길 마주친 사람 한 명도 없어. 날 보더니 전부 다 얼굴 돌리는데 말 썩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이게. 어쨌든 이철수 씨가 우리가 소신 발언을 한 건데 사상투쟁 집중 대상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그 사상투쟁을 해야 되는 그 장본인으로 딱 선택이 되면 계속해서 여시찰 대상에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판 무대라는 데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처럼 조종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또 조직생활하는 누구라도 다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몇백 명이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까마귀 때처럼 주변에서 가지고 동무는 말이야 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멘탈이 다 털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이철수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딱 찍힌 거잖아요.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이 당적인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수치심.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거 겪으면요. 그거는 더 말도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호상 비판이라고 당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라는 곳이 워낙 작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나고 학교에도 그게 알려진 그치. 거예요. 그래서 반 앞에 나가서 아이고.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한테 제 한 명을 세워놓고 아, 중국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북한을 정말 망신스럽게 했다라고 하면서 막 침을 뱉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가방에 막 탈북자 그리고 그때 도강자라는 도강자. 미국 월경자 막 그치. 이런 거.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제 가방이나 교복 뒤에 그런 걸 써가지고 아유. 정말 호상 비판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번 당하고 나면 굉장한 트라우마고 맞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되게 큰 두려움 자체였던 것 같아요. 북한의 이런 호상 비판, 생활총화 이것이 뭐냐면 공식적인 권력을 빌어서 하는 조직적 왕따예요. 네, 국가폭력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예 왕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나도 쟤처럼 왕따가 안 되려면은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꾸는 거예요. 나의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혹독하게 상대에게 욕을 해야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이철수 소령도 결국 말은 한 줄이거든요. 추리. 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근데 나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88년도에 헝가리가 한국하고 수교하고 동권의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각 대사관들의 보위원들 다 파견하라 그래서 보위원들 파견했어요. 89년이 됐어요. 앉아서 TV 보는데 차우셰스크가 총살당하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등석이 한 보위원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평양에 보고하는 건 딱 한 줄이에요. 고용한 따옴표 열고 위대한 수령님도 차우셰스크처럼 될 수 있다고 함.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평양에서 보위원 몇 명이 떠났고 중간에 어떤 친구한테 들렸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줘서 보위부 사람이 가는데 네 소리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해.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북한에서 문제의 요인은 다 그냥 말 한마디야. 한 단어 한 줄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막 망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종사 얼마나 힘들게 키운 거야. 그럼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니까 조종사 비행기 뿔나니까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외교관 얼마나 힘들게 키우고 뭐 12살부터 키워서 다 그렇게 통역까지 하던 사람인데 말 한마디 딱. 너무 서운하지.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걱정인데. 큰 말이에요. 걱정인 건데 여기 살짝 비틀면 이제 그것도 유일상식이 어긋나는 거니까. 이게 북한이라고. 이제 남한에서의 어떤 삶을 보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SNS에서 괜히 뭐라고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벌써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까지 내 친구였던 내 동료였던 사람이 우리 한 70명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상투쟁의 대상이 됐다. 이거는 정말 못 견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이철수 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보시죠. 그때까지는 우리 한국이 올세가 다 됐다니까 아무리 비판받았다고 해서 뭐가 결정타이냐면 대대 정치치던 이 자식이 권총 들고 내 뒤에 서 있는 거야. 쏠까 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리고 비행할 때도 감시야. 남자수는 넘어갈까 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저 때까지 이제 북한 사회 최고 엘리트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얼마나 강했겠어요.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충성심뿐만이 아니라 그 프라이드가 있었을 텐데 이 한 군인이 수십 년 동안 키운 자신의 그 프라이드와 이 충성심을 단 한순간에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귀순을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감시 이전에는 보통 1.5km 밖에서 같이 비행을 했는데 감시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밀착 비행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날고 심지어 땅에 착륙을 했는데도 그 위에서 비행기가 떠다니더래요. 감시 비행기가.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땅이나 하늘이나 감옥 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모든 게 1993년도에 다 벌어진 거잖아요. 이철수 씨는 1996년도에 귀순했으니까 3년 동안이나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온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철수 씨가 귀순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최악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때는 1996년, 드디어 96년으로 왔어요. 5월 이철수 씨 귀순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 진짜 궁금하다. 점점 커져. 대대 정치 지도원 동지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8월 달에 또 당선 단련 사랑투쟁 대상으로 철수 동지가 선발이 됐대. 또? 왜 그래? 3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는 뭐 2번이나 뽑혀?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선발까지. 야, 또 다리가 떨리더라고. 또 70명 앞에 서서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번은 마지막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5월 23일 날 당일날 죽어도 나간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죽어도 나간다. 그래서 거기서 자살해 죽을라 했어. 죽어도 간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대한민국 제가 좋아서 온 사람 아니에요. 몰랐어요. 지기들이 또 밀어줬지. 내가 오파서 왔나? 아니면 죽는데 못 견뎌요 그거. 그래서 그때는 죽어도 난 나간다. 목숨 걸고 온 거야. 벼랑 끝으로 자꾸 내미니까. 떨어진 거지 그냥. 나한테 가해진 이 그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면서 잘 때는 부대 무조건 나가서 자야 되거든요. 부대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생각 좀 많이 해봤죠.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그때 그 심정.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몰려오더라고요. 혹시나 살아있으면 통일대원이었던 다 만나고 싶죠. 친인척들, 살아있을 친인척들. 1996년 5월 23일에 이른 아침 마지막 비행을 위해서 온천 비행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날 임무가 이착륙 비행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중단 회복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숙달하는 훈련이었어요. 관속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3번기였어요. 3번기 529. 그때 연료 상태는 동체 연료 2110리터. 동체 연료 풀로 채워서 있을 때요. 와, 다행이다. 연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다, 근데 저런 거 보면. 자,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왜냐면 같은 비행기들이니까. 적어도 붙었죠. 얘네들 취약점 있잖아요. 평소 훈련할 때. 야, 여기서 리더가 탐색을 못 하는구나. 사계 구역이 있거든요. 그 붙으니까 보난 못 보지. 얘네들 갔기 때문에 저를 못 쫓아와요. 알았다 쳐도 못 와요. 이거 언제 돌아서 와요. 그렇죠. 잠깐 방향만 바뀌면 속도가 똑같으니까 전성으로 달리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경력이 있으니까. 해주 보면서 그 다음에 쭉 한국 넘어왔죠. 6,000피트까지 고도를 올리니까 북한 공군 사령부에 그제서 날 보고 서북쪽 11km 표저 뭔가 하고 공군 사령부에서 물어보더라고. 내가 11km나 넘어왔구나. 답변하지. 속으로 미안합니다. 와, 이때 기분은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진짜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탑건이지. 속도는 어마어마하고. MD를 넘을 때 그런 심정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그때 그 심정.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간다. 죽어도 간다. 리그 19. 현재 기어내고 속도 줄였습니다. 넘버스 뒤로 쳐줘. 나는 싸울 의사도 없고 귀순한 항공이다.
기어를 내렸죠. 착륙하겠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는 건 난 공격의사가 없고 착륙하겠다. 공중전 안 하겠다. 난 내려가겠다. 근데 우리 한국 공군에서는 손으로 수시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저보고 물컵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러니까 그게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사인이었더라고요. 그걸 아는 북한 공군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 첨주 비행단으로 가라고 했나 봐요. 연료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제로 뭘 붙은 거예요. 와, 어떡해. 빨리 내려야 돼. 고속도로에 내리자 하고 봤더니 뭔 차가 그렇게 많아? 뭔 차가 그렇게 많아? 뭔 차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도로에 못 내리는 거야. 차가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에 내리려고 했어? 상하행성. 고속도로는 못 내리겠구나. 밑에 내려보니까 농촌 마을들이 보이더라고. 여기서 이직선 하게 되면 여기 추락. 미가들이 피해보겠다 싶어서 산 쪽으로 돌려놓고 마지막으로 낙하산 탈출하자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연료가 거의 다 뭐 소진이 돼가지고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녹음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리키니까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됐었죠.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왜 연료 그 주유 경고등 뜨면 몇십 킬로 간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30 내지 50 간다고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목숨 걸었다. 연료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 툭툭 서면 어떡해. 목축이 뭐 백두산 목축이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참으면 어떻게 속도 처리가 안 되는 침체가죠. 그래서 한 바퀴 삐 돌아서 수험비행장에 와, 너무 오래 걸렸다. 아니 15분 연료로 저렇게 갈 수 있는. 너무 오래 걸렸는데 30분이면? 야, 생애 마지막 비행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료가 어차피 거의 바닥이 나서 마이너스 50까지 이렇게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영화 같은 장면 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철수 본인도 마이너스 50이어도 비행기가 안 떨어지는구나를 그날 처음 알았대요. 저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로 긴박한 극적인 상황이에요. 이철수 씨가 촥 수원 비행장에 내렸잖아요. 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 전투기 조종복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요. 야, 살았다. 그런데 너무 수원 비행장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포위했던 전투기들도 같이 착륙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왜? 수원 비행장 활주로에 고요하게 착륙해 있는 겁니다. 텅 빈 활주로에 나 혼자 덩그러니 그것도 10분 이상 아무도 오지 않은 채 이철수 씨 홀로 미그 19기와 함께 그 활주로에 남아있던 겁니다. 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걸까? 이철수 씨 증언에 따르면 귀순한 당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무언가 숨은 비하인드 일화가 있었습니다. 구름 뚫고 내려보니까 수험비행장. 그 착륙을 했더니 당시 작전사령관이 야 청주로 가라 했는데 왜 자꾸 오산으로 평택으로 내려가느냐. 수험비행장 내렸다. 뭔 소리야 지금. MCLC 영상에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뭐야 저건 또? 귀신이야? 팬텀을 제일 먼저 붙였는데 레이더 성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를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 어머. 옛날 거니까. 근데 그게 피와 식비를 구분하는 적기면 빨간 심볼, 아군기는 파란 심볼. 저한테 붙었던 빨간 심볼이 F5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어머 어떡해. 큰일 날 뻔했네.
그게 미국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는 아군기로 표시돼 있었고 F5 못 보고 오산 내려 자꾸 오산 내려가면 그거 작전사령관이 직접 비행 단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 미국이 진짜 내리냐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종결. 뭔가 좀 착오가 있었구나. 아무도 그럼 수원 비행장에 오는 걸 생각도 못했겠네요. 아니 이건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너무 큰일이 벌어졌네. 그러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비행기가 날아오니까 북한에서 비행기가 미국 식구가 날아오니까 일단은 F-16이 초계 비행기 중이었잖아요. 이 둘이 지금 에스코트를 나간 거예요. 나가고 근데 이쪽에서 대응 출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5가 먼저 2대가 뜨고 이어서 F-4가 뜬 거, 4대가 뜬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미국 식구는 지금 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속 500km 정도로까지 줄인 거예요. 반면에 저쪽은 F-5는 800으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수송기인가? 이래놓고서 저쪽에다 적군 딱지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착륙을 했거든요. 근데 적기는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오리를 범한 전투기는 현재 안 쓴답니다. 퇴역했군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수원에 내렸어. 근데 아무도 안 와. 한 10분 아무도 안 와. 그러네. 엄청 오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북에서 내려왔는데. 미국이까지 가져왔는데. 몰랐을 것 같아. 지금 저기 10분 동안 지금 거기 그 활주로에서 그 일단 시동 걸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 게 아니라 다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봤겠지. 사람이 없었겠네.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까 가서 우리 악수하자고 해서 우르르 몰려갔는데 만약에 그렇죠. 그때 자폭을 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주변에서 숨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지금 그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시를 했네. 근데 결국에는 10분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내가 먼저 나가자. 해서 일단 시동을 꺼요. 미국이 시동은 이렇게 끄는군요. 열쇠로 꽂아서 합니까? 내려서는 근데 솔직히 아니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시동 꺼. 그러니까 우리 직접 관계자도 야 미국이 시동 꺼졌다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이게 캐노피라고 해서 유리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쓱 열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철수 대령이 몸을 드러냅니다. 그때 저 사람은 진짜 귀순한 것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환영을 합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자마자 지금 저기 앉아서 저렇게 찍는 캐노피를 거예요? 열고 시동을 끄고 사인을 보내는 거지. 사진을 우리가 찍었고. 근데 눈물 나요. 근데 헌병대가 와. 공군 헌병대가 와요. 그러면 이철수 대위. 그때 이제 북한 공군 이철수 대위는 뭐라고 했을까? 와, 일단은 비행을 좀 오래 하고 긴장을 많이 했으니까 뭐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목 타니까. 물을 주시오. 그렇겠다. 자, 과연 북한 전투기 조종사 이철수 대위가 우리 헌병을 보자마자 한 말 뭐라고 했을까요? 헌병들이 빈청 두고 와가지고 총 들고 야총 내려 총 내려를 외쳤다고? 군 간부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계급 확인하고. 수비행자 기동 타격대가 활주로 끝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더라고. 도착할 때 총부터 들이대가지고 기분이 좀 살짝 그랬죠. 야, 총 내려. 총 내려. 내리라고 내려?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 그 다음에 보니까 헌병 대대군 중대장이 꽃 목걸이 그걸 들고 막 뛰어와서 저희다 걸어주더라고. 그래갖고 여튼 비행단 안으로 안내해가지고 여튼 비행단장하고 여튼 악수하고 뭐 등등. 웃으시네. 활짝 웃으시네. 담배 또 이렇게 딱 쥐고 계시네. 자,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총 들고 뛰어왔던 헌병들과 이철수 씨가 전투기에서 내리자마자 찍힌 사진을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자, 바로 이제 이거 이렇게 하네. 이야. 실제로 헌병들은 총을 내렸고요. 착하게 서 있어, 심지어. 이철수 씨 표정은 한껏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철수 씨를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세요? 대담하죠. 너무 대담하시고. 아니, 진짜 세 분이- 대담해요. 세 분이 그렇게 서 계시고 이제 이철수 대위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네. 올림픽에서 금운동 받으신 분들 같아요. 우리 헌병이 키가 크거든요. 근데 이철수 대위도 키 커요. 키가 상당히 크죠. 이웅평 대령 왔을 때 제가 물어봤는데 비행기를
내려고 시동을 껐는데 이제 헌병 차량이 다가와서 총을 겨눴대요. 네. 근데 되게 기분 나빴대요. 나 귀순하러 왔는데 근데 첫 마디가 권총 풀어서 날개 위에 던지라고. 무장이잖아요. 뺏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권총을 풀어서 날개 위에 던지니까 그다음에 총 내리고 와서 잘 왔습니다. 이랬다는 그거 해줘, 그러니까 그거 이게 해줘. 무장을 하고 있잖아. 매뉴얼. 맞아, 매뉴얼 충분히 맞아요. 총을 겨누는 건 이해가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환영을 하고 이렇게 빵끝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부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의 공군이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훈훈한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이로써 이철수 씨가 목숨 걸고 감행했던 남조선 귀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짜.